지난 1월 19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만난다,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만찬을 하고 홍준표 의원이 이제 대선을 포기하고 원팀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날입니다. 그러니 그 당일에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체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주 낙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이 두 사람의 합의가 깨어졌다, 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나 보다, 거의 이렇게 됐는데 얼마 안 가서 1월 29일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팀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아예 결정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지지하던 사람들은 또다시 실망을 하고, 또 뭐 좀 뿔뿔이 흩어지는, 일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도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에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그렇다 치고 지난 1월 19일에 그 전략공천을 제의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대구 중남구, 여기 이진훈 씨는 포기한 것인가?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훈 씨를 추천했던 그것은 포기를 했고, 이진훈 예비 후보자 스스로도 또 납득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만일 대구시장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홍준표 의원 자신은 손해보는 게 없죠. 이진훈 씨를 포기하게 했을 뿐이고 자기 자신은 손해본 게 없다. 이제 여기에서 1월 20일에 합의가 결렬됐다 하는 정도로 서로 양측의 감정이 극과 극을 그렇게 나뉘어 있었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9일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 그 공천 이거를 확답을 받고 간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거의 한 열흘 동안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 대구 중구 남구의 그 보궐선거, 이거는 국민의힘만이 아니고 그 소위 좌파 세력 그쪽에서도 거기는 보수가 나가면 당선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그 선거구입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측의 예비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자가 2월 2일 현재로 10명입니다. 그러니 12월 7일 등록이 시작된 이래 12월 한 달 동안에 6명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 2022년 1월에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무려 10명이 등록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박근혜의 최측근 유영하가 여기에 출마한다. 이게 영남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고, 그 이후로 여러 언론사에서 유영하 씨가 이제 후보자로 나올 것이다, 나온다 하는 뉴스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씨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그 사람이 왜 정치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도도 낮고, 이게 성격이 다른 것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국회의원을 한다 하는 그쪽의 인지도는 대단히 낮고, 또 경쟁력도 없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월 현재 여론조사 그 지지도를 보게 되면 그 지역에는 임병헌 후보가 지지율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유영하 씨가 후보자로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략 공천을 원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1월 13일 하니까 실제로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난 것은 1월 19일이죠. 그렇지만 원래는 바로 이 1월 13일 그 무렵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났더라면 그때 홍준표 의원은 대선을 포기하고 대구시장에 나가기로, 이렇게 서로 논의가 가능했겠죠. 그렇지만 이때 계획대로 만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 녹취록이라는 큰 사건 때문에 이 계획이 이제 원팀을 계속 꾸려간다 하는 윤석열 후보 측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무렵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나간다 하는 이야기는 지난 그 초가을에도 벌써 그런 이야기가 가끔 들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1월 중순 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 대구 중남구 보궐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결국 윤석열 후보 쪽에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대구시장 자리를 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나가서 싸워도 좀 불리할 것이고, 또 그렇게 당의 방향과 따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홍준표 의원 때문에 대구시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영하 씨는 어떻게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대구 보궐 자리를 가려고 했는가? 1월 13일부터 유영하 씨를 언론에서 띄우기는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인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권영세
뭐 선대 본부장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관이 있고 생각이 있었을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신경도 안 쓰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기 내가 나가겠다고 해도 이 당시로서는 말리지도 않고 한 것으로 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은 일종의 왕따처럼 이 핵심부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으로 우리가 그 입장을 보면 참 좀 딱하다 이렇게도 보이는 것이 경선 때 그렇게 많은 일을 맡아서 하고 덮어주고 또 이준석 대표를 감싸주고 별 쇼까지 해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호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헌신을 했던 이런 김재원 최고위원을 역시 자기들 팀에는 넣어주지 않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1월 28일까지 이준석 대표나 권영세 씨는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근혜 카드를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것을 자기들끼리만 서로 주고받고 의논하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만일 민주당에서 무공천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비밀을 유지했을 겁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내놓은 그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내막을 드러내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긴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권영세 씨가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권영세 위원장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항상 그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을 하고 좀 많이 그랬습니다. 또 그 김종인 전 위원장,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 들어오는데도 뭐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다. 또 김종인 씨 지금 최근에 본인의 입으로도 또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웃사이더였던 것이다. 인싸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1월 18일에 바로 이 대구 중남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와서 다 알게 된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략공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죠. 뭐 유영아 씨하고 관련을 해서. 그렇지만 이준석, 윤석열, 권영세 이 사람들은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는 김재원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야 이들의 입장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기들 밑에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잘라내면 되니까 무슨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결국 김재원 예비 후보자는
전략공천을 주기로 한, 우리가 보기에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유영아 씨, 그에게 밀렸다.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대구시장 홍준표 의원에게 밀리고 또 전략공천, 그것 때문에 그 대구 보궐 나가려고 했던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밀렸다. 벌써 두 번째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홍준표 의원 사건, 이게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1월 19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찬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아도 그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만사 오케이였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권영세 본부장에게까지 같이 의논을 하고 권영세 씨도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대 본부장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고 끝이 났는데 1월 20일에 이진훈 씨가,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 추천했던 이진훈 씨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관위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0일 현재 대구 지역에 이진훈 그 예비 후보자가 홍준표 의원의 요구로 전략공천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유영아 씨가 또 전략공천 대상자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전략공천 그 대상자가 둘이 되지 않습니까? 곤란하겠죠. 그런데 1월 20일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공개 발언을 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소위 그 모욕에 가까운 이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구태를 보이면 당원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홍준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는 수가 있다. 죽고 싶으냐. 거의 이런 식의 말을 한 겁니다. 국민들도 정치권에서도 이 권영세 본부장의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현주 씨도 깜짝 놀랐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홍준표 의원 자신도 대단히 참담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 정치권에서 다들 의아해하고 심지어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무례했기 때문에. 젠틀맨 권영세가 왜 저런 오버액션을 하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공개 발언을 한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죠. 그 젠틀맨으로 소문난 권영세 씨가 어째서 저런 망나니 같은 짓을 했는가. 그러면 그것을 해야 해서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공개 발언을 했어야 한다. 홍준표 의원이 모욕감을 느끼고 권영세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의원의 그 전략공천을 이렇게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누구라도 이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내보내야 했구나. 본인들 생각에 그런 선택을 했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먼데 이 사람들하고 결코 만날 일이 없는 사람도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그 지리적 혹은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했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짓을 하면 거기에 이상한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1월 20일 홍준표 의원이 그러면 어제 1월 19일 윤석열 후보하고 한 합의는 결렬된 것으로 하자. 이제 원팀은 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거의 분개한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도 권영세, 이준석은 어떻게 이걸 무마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홍준표 의원을 그냥 버렸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막말 계속하고 SNS에다가 그런 거 쓰고 또 당원들이나 운동원들 동원해서 홍준표 의원을 공격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로 하루 전날 같이 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모든 거에 흡족하게 오케이를 했던 윤석열 후보는 어떤가? 나는 공천에 관여 안 한다 하면서 시치미를 떼고 숨어버렸습니다. 이러니 홍준표 의원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진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적으로 돌려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결코 좋을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아니 사실은 1월 19일에 합의를 하면서 그러면은 홍준표 의원은 대구시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권영세 씨까지 포함해서 의논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당장 이 공개 발언을 해야 하는 급한 불부터 끄고 그리고 며칠 후에 홍준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달래면 된다. 그래도 같은 식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이례적인 그리고 무례한 권영세 씨의 공개 발언이 나와야만 했던가? 왜 그랬을까? 그걸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대구 그 보궐선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로에 최재형 그 씨를 추천한 거는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재형 씨가 홍준표 사람이어서 한 것도 아니고 윤석열 팀에서 최재형 씨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가 있던 터여서 그거는 당신 좋은 대로 해라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밖에 안 나온 것은 대구시장짜리 이야기고 밖에 나온 것은 결국 대구 보궐선거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1월 19일이고 1월 20일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1월 18일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발을 했는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가? 그런데 이것은 좀 비논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략공천이건 뭐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같은 당내에서 만약에 복수의 후보가 나온다 하면은 결국은 경쟁으로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민주적이고.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이 추천한 이진훈 예비 후보자하고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쪽이 더 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극도로 반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만일 당에서 정한 거하고 다르다 하면은 김 최고위원을 그냥 자를 수도 있는 그런 서열 관계다. 이렇게 봤을 때 역시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대구 중남구에 전략 공천을 해주기로 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게 자꾸자꾸 유영하 씨라는 그 쪽의 비중이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유영하 씨라고 하자. 그러면 유영하와 이진훈 예비 후보자가 겨루게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유영하 씨는 이진훈 예비 후보자보다 더 지지율이 낮고 경쟁력이 없고 더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씨는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유영하는 내가 민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면에 누가 되는 그 체면이 깎이는 소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에 나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영하 씨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할 뿐이죠. 그러면 유영하 씨가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박근혜의 최측근 이래 가면서 전략공천 내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좀 난리를 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혹은 그걸 믿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영하 씨 뒤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리는 그렇게 그 뜻을 거스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인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그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월 22일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때를 지어서 홍준표 의원을 공격을 합니다. 저 출당시켜라 이러면서. 그런데 실은 그럴 일도 아니었는데 이런 집단 행동을 했던 것이죠. 1월 22일에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인가? 이 선거와 관련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위원장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 연휴까지, 그러면은 설 연휴 전까지 했으니까 늦게 잡아서 한 1월 29일 뭐 그때까지는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는 게 국민의힘의 목표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 공관위원장도 없고 아직 뭐 어떤 그런 것을 할 상황도 아닌 국민의힘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1월 20일 경에 이르러서 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현재 너무나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 대구 보궐선거 그거는 전략 공천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전략 공천이든 홍준표 의원이 제의했던 전략 공천이든 그거 안 된다고 함으로써 전략 공천이라는 부분을 빼버린 것이죠. 예비 후보자가 10명씩이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또 쟁쟁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1월 20일 현재 전략 공천이라는 거를 이제 안 할 거다. 이렇게 밖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에 권영세 씨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이 부분도 이게 옳지 않다 하면서 말이 많았죠.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1월 24일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구 보궐에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그거야 당연히 경선을 해서 내보내면 될 텐데 굳이 거기를 전략공천하겠다. 이랬다가 전략공천을 할 수 없겠다. 그러면 경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뭐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준석, 윤석열 이들에게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들을 구해주는 셈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월 25일에 민주당은 무공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무공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월 25일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 날인 1월 26일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무공천 그런 거 할 생각이 없다. 그런 거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25일, 26일 그동안에는 여기에서 별 교훈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7일 지나서 28일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하자면 상당히 화급한 순간에 1월 28일에 그 권영세 위원장이 대구는 무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무공천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죠. 어떻든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 경선만 남아있는데 무공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경선도 안 한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나가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죠. 벌써 이게 어떤 판도가 되는지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런 겁니다. 대구의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을 싹 치워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 선거에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일단 이제 그 정도의 구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6일에 이준석 대표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1월 28일에 이런 방안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급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김종인 씨라든지 무엇인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꼼수를 써가면서 이런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구 무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이번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좀 살벌한 그런 방안입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10명은 그 전원에 대해서 출마를 봉쇄해버린 것이죠.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했는데 그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도에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의 앞길을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구 이번 그 보궐선거는 나가면 된다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수십 명의 그 기대와 준비를 해온 그거를 다 그 무위로 만들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반발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뒤에 김건희 씨가 있다. 김건희 씨가 자기들 좋아하는 무속인을 거기다가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뭐 나가기만 하면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소리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에게 이 보궐선거 한 자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원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냥 한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수만 개가 있다. 그런 수만 개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자리 한 개를 탐해서 이런 일을 꾸미겠는가? 김건희 씨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닐 거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건희 씨가 이거를 꾸몄다고 하는 거는 그건 그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이번에 그 보궐선거가 있는 거기 그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곳이니까 정말 아까울 겁니다. 그리고 의석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1월 28일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내 의무다. 내가 탈당을 하고 나가서 이겨서 돌아오겠다. 지역구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월 28일에. 그러니 여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냥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은 저게 그냥 진심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어떤 수를 쓰고 하는 여기에 역시 내부자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그 의석 한 개를 아까워해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무공천 발표를 하고 나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도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탈당을 해서 나가는 것도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가 다른 곳도 아닌 대구이고 또 민주당의 그 압박에 그리고 민주당을 따라하면서 겉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무공천을 하는 것인데, 또 설령 거기가 곽상도 의원이 나왔던 지역구인데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에 공천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봤자 별로 점수 딸 일도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을 기어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홍준표 의원 때하고 똑같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걸 말린다는 것을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고 1월 29일에는 권영세 위원장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대구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앞으로 복당은 불허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역시 공개 경고라는 게 특징입니다. 남들이 내가 이 사람을 야단치고 내가 이 사람을 비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게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 1월 30일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 중남구 무소속 출마를 포기합니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을 보게 되면 1월 둘째 주에 홍준표 의원에게 밀려서 대구시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는 대구 중남구 보궐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그 유영아 씨를 전략공천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미 유영아 씨 때문에 본인은 탈락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뭐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에 와서는 국민의힘이 무공천하겠다. 그러니 이제 현실은 일단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10명을 싹 치워버리고 거기에 유영아 씨가 만약에 출마한다면 유영아 씨를 위해서 길을 비우고 싹 청소를 해준 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 10명은 유영아 씨에게 밀려난 것이 되겠죠. 이인선 씨가 전에 총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와서 그 자리를 뺏었지 않습니까? 그래 밀려나게 됐는데 이인선 씨가 홍준표 후보에게 당한 거하고 똑같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유영아 씨에게 당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유영아 씨를 위한 배려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유영아 씨가 왜 이번 대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적인 그 아킬레스건이 한 개는 아니고 한 몇 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명히 포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씨가 사면을 했을 때 그때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야권을 갈라치게 하려고 한다.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달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것보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시한폭탄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지금까지 나온 몇몇 예측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치매 상태다. 아니면 정신분열증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게 심하다고 한다면은 시한폭탄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하여튼 자살 기도를 해서 그래서 생명이 거의 위독하고 포기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다 하더라도 역시 시한폭탄으로서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쪽에 더 확신이 있어서 문재인 씨 쪽에서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많죠. 그런데 유영아 씨하고 그다음에 유튜버 강용석 씨, 이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한폭탄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영아 씨는 12월 20일에 시작을 해서 그리고 1월 달 내내 각종 방송, 언론사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이 별것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태에 대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것도 없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크게 두드러진 게 있다. 이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2월 2일이면 퇴원을 할 것이다. 그러다가 또 뒤로 조금 미루죠. 2월 초에는 퇴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줄곧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하게 되면 대국민 퇴원 메시지를 낼 것이다. 뭔가 메시지를 낼 것이다. 꼭 할 거다. 정치 메시지가 있을 거다.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또 육성 메시지를 낼 것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나 유영하가 그 마음을 읽고 있다. 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1일에는 유영아 씨 발로 나온 뉴스가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월 13일이나 2월 14일에 퇴원할 것이다. 본격적인 정식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5일 직전에 그때 퇴원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걸 시한폭탄으로 여기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2월 13일, 14일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그 전에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영아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이런 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유영아 씨가 왜 2월 13일, 14일에 퇴원을 할 거라고 했을까? 그리고 보니까 이번이 이 대구 보궐선거 이것이 다른 해하고 다르게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시행이 되는 동시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2월 13일과 14일은 대선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날이고 똑같이 보궐선거 후보자도 이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구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후보 등록일에만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그 불안감이라든지 하는 것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3월 8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유영아 씨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유영아 씨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후보 등록을 못하면 그 이후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는 이제 좀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온다든지 기회가 온다든지 하는 거는 3월 9일이 아니라 2월 13일에서 14일이면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유영아 씨의 마지노선은 2월 14일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일들이 꼬이고 하면서 유영아 씨라는 인물이 자꾸 그 이름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유영아 씨가 가령 이번 대구 보궐선거에 그걸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걸 노릴까? 다른 곳도 아니고 왜 그것을 노리고 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몸도 쇠약하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존재감이 어떠한지, 활동은 할 수 있는 건지, 의사 능력은 있는 것인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면을 받아서 나왔는데 아직 환자고, 그래서 유영아 씨를 챙기고 도와주고 하기는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영아 씨로서는 지금 무엇인가를 챙기고 싶다. 자기 몫을 확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유영아 씨가 이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하고 했는데 참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단히 취약하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보면은 정말 혜택을 받아서 공천을 받곤 했는데 번번이 낙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소위 그 마삼중이다, 그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다 하는 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또 공통점을 찾자면 이준석 대표가 나는 박근혜의 남자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녔죠. 유영아 씨도 보면은 유영아는 박근혜의 남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비슷한 면이 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영아 씨 입장이 되면 어떨까? 그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보면 당연히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당선이 된다. 그 하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가 탐이 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전략공천 얘기도 있었는데 자꾸 틀어지고 어떻게 되고 해서 이제는 무공천으로 길을 비워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유영아 씨 거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유영아 씨가 이 국회의원 배지라는 데 대해서 이걸 탐낸다 하는 것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공천 신청을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 최근에 리마연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거는 타당한 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이준석, 권영세, 또 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김종인 씨 관계가 어떻게 됐든 아무튼 자꾸 옆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지은 죄도 있고 업보도 있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결국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제갈공명이 그 최후에 사람도 없으면서 적을 몰아서 뭐 승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떠오르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공천 하겠다. 지금 시점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제 와서 대구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될 만한 사람을 공천하겠죠. 대구라는 그 환경에 강한 사람을 공천을 할 겁니다. 이러면 국민의힘 전략공천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만일 유영아 씨가 거기에 나간다. 우선 걸리적거리지 않게 길은 비켜주겠다. 그 국민의힘에서 길을 비켜준다고 해서 가령 유영아 씨가 나가면 민주당 후보가 쇠약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쪽에서 센 사람이 들어오면 센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유영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자기 스스로.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워도 이제 좀 많이 쇠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유영아를 가지고 대구에서 민주당을 꺾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만일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뭐 이기든 말든 본인이 나가고 싶다니까 본인 뜻대로, 그분 뜻대로 이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협박을 당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2월 13일, 2월 14일까지 가게 되면 대구 중랑구에 유영아 씨가 후보 등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 그때쯤에는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나라가 약하면 국민이 서럽듯이 국민의힘이 지금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다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의 홍준표, 김재원, 그리고 대구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던 10사람, 이들의 지금 상황이 아주 처참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